예, 우리는 뭐 카스피해라 그러면은 그냥 땅근에 갇혀 있는 내륙해 뭐 그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실제로 이게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그리고 그 코카서스 남부 세 나라 그러니까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여기에는 아주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 카스피해 지역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통령이 나서서 부통령까지 나선 게 처음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테헤란과 모스크바를 동시에 잡는 건데요. 이 와중에 이제 인도가 러시아를 버리니까 중국이 이거를 지금 허겁지겁 이제 집어먹다가 빈집 털다가 지금 급체 폭망하게 생겼습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했죠. 10일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러시아 앞마당을 공략을 한 거죠. 미 부통령으로서 최초입니다. 예, 이 아제르바이잔은 이제 카스피해 옆에 있는 나라죠. 근데 이제 아르메니아랑 항상 엮입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안에 아르메니아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자치구가 있어요. 나고르노 카라바크.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의 자치 지역이 아르메니아 구석에 또 박혀 있어요. 나크치반. 그런데 둘은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요. 그러니까 항상 분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좀 이상하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르메니아는 석유가 안 나고 아제르바이잔은 석유가 나고 그리고 이제 아제르바이잔은 터키와 이스라엘을 자기 파트너로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좀 묘한 데가 있거든요. 러시아랑도 깊은 관계고요. 이스라엘 좀 험한 데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이상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르메니아는 이제 오히려 이제 그 러시아의 그 가호를 받아서 이 터키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끼인 상태에서 구박받아가면서 살아온 거예요. 이건 뭐 인구 300만도 안 돼요. 근데 여기가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죠. 여기가 4세기쯤인가 3세기쯤에 기독교 국가를 했으니까 세계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뿌리예요. 기독교의 뿌리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번에 이제 벤스가 날아가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을 다 덮투고 온 거예요. 이제 아제르바이잔 얘기했으니까 그럼 아르메니아 언제 가냐고 하루 전에 갔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화면은 아니라 요 화면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오스만 투르크의 아르메니아 학살 사건이 있습니다. 1915년에서 1917년 1915를 1917로 썼네요. 예, 한 3년에 걸쳐서 약 작게 보는 사람들은 한 100만 명 보고 좀 많이 보면은 한 150만 명 봅니다. 그 추모 공원을 방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터키는 이 학살이 없었다라고 지금도 잡았대요. 터키는. 그래서 터키한테 이거 하루밖에 거기에 안 머물렀는데 아르메니아 정부 지도자들 만나는 것과 별도로 이 추모공원에 가서 이렇게 긴 시간을 보냈다라는 건 터키한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도발하지 마. 지금 터키가 이게 새끼 헤게몬 게임 한다고 지금 온갖 짓을 다 저질리거든요. 시리아 요번에 새로 등장한 세력에 뒷배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리아 앞세워가지고 쿠르드 밀어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를 이제 골 죽이려고 에티오피아 및 에티오피아를 지원하는 리비아 반군 쪽을 지원하기도 하고, 좀 터키가 좀 황당합니다. 예, 좀 황당해요. 에르도간이. 그래서 터키한테 이제 도발하지 말라고 이제 경고를 하면서 아르메니아의 보호자는 이제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이다라고 말뚝을 박은 사건이에요, 이게. 미 부통령으로서는 최초죠. 근데 아르메니아는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세상에 인구가 꼴랑 한 250, 60만 밖에 안 되는데 2018년에 벨벳 혁명이 일어났어요. 벨벳 혁명은 뭐냐면 기존 정부가 타도가 되고 새 정부가 들어오는 과정이 굉장히 스무드하고 무혈이에요. 그래서 벨벳처럼 매끄럽다 그래가지고 벨벳 혁명이라 그랬고, 벨벳 혁명의 처음 케이스는 뭐냐면 1989년 체코슬로바키아 공산정권의 붕괴를 벨벳 혁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거의 사람이 안 죽었거든요. 스무드하게 넘어갔다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30년 만에 2018년에.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나왔냐 시위하러 한 30만 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25, 6만 이상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구의 10%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500만이 나온 거예요. 그 벨벳 혁명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경제가 견조하게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뭐 특별히 내세울 자원은 없는데
인적 자원 수준이 높아서 특히 IT 중심으로 해서 엄청 발전을 해서 지금 명목으로 국민소득이 $10,000 정도 되니까 근데 물가가 워낙 싸고 생활이 안정돼 있어서 실제 국민소득은 한 2만 몇천 달러 정도 봐요. 그래서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안정돼 있고 살기가 괜찮은 나라로 꼽힙니다. 아르메니아가. 예. 벤스가 연설하면서도 여기가 기독교 최초의 기독교 국교 국가다 이 얘기를 해요. 예.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예, 6개월 전에 이제 그러니까 8월 달에 작년 8월 달에 워싱턴에서 트럼프가 아르메니아랑 아제르바이잔을 불러들였죠. 이제 아제르바이잔은 이제 미국이 워낙 파워가 강하고 에너지 비즈니스를 하니까 너 좀 들어와 봐라 하니까 안 들어올 수가 없고 아제르바이잔이 전 세계 상대로 해서 이제 그 송유관으로 파니까 터키를 경유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아르메니아는 딱 워낙 그 2018년 혁명 이후로 점점 친서방 성향인데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가 저렇게 자빠지니까 이제는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달랑 들어왔고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었다고요. 작년에 8월 달에 불러들여서 세계에서 최초로 있는 일이었습니다. 역사상. 예. 그러면 요번에 이제 이런 거 무르익어 가지고 벤스가 날아 들어가서 아르메니아 갔다가 이제 아제르바이잔까지 간 거는 무슨 뜻이냐. 예. 이거는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이란을 자유화하고 서남아시아를 바로 정돈하는 세 가지 차원의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일단 이게 러시아 앞마당 공략입니다. 카스피해 지역이니까. 그리고 남코카소스 3국,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이 3국을 공략하는 거고요. 이거는 바로 어디의 관문이냐? 중앙아시아 5탄 국가의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이 중앙아시아 5탄 국가의 관문을 이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란에 대한 최종 포위이기도 합니다. 아제르바이잔인들, 아제리라 그러는데 아제리가 이란 최대의 소수민족입니다. 16%, 1천만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보듯이 지도에서도 보듯이 아제르바이잔과 이란의 국경이 굉장히 길게 형성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요. 또 아제르바이잔 순이고,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아르메니아에 앞으로 뭐 군사기지가 가능하다. 거기까지 날아 들어가려면 터키 영공을 날아 들어가든지 조지아 영공을 날아 들어가겠지만 어쨌거나 앞으로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테헤란까지 불과 570km에 지나지 않습니다. 테헤란이 카스피해 쪽으로 붙어 있거든요. 북쪽에. 예. 이게 또 서남아시아 바로 정돈이랑 연결이 돼요. 이게 이란 자유와 그 다음에 아프간의 입지 변화, 그 다음에 파키스탄에 대한 압박, 그 다음에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 순치, 뭐 이런 거랑 연결이 돼요. 이게 주르륵.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것 쭉 보면서 인도가 이란 자유화에 이렇게 되면 찬성할 수도 있겠다. 그냥만 보면 이란과 같은 그 인구가 1억 단위의 국가가 자유화돼서 이 지역에서 미들 파워로 등장한다라는 게 인도한테는 골 아플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란이랑 손잡을 수 있겠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이 카스피해 자체가 이란과 러시아 사이의 운송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쪽 아래쪽에 있는 그 아미라바드 이거는 테헤란 외곽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 다음에 그 왼쪽에 있는 아래쪽 왼쪽에는 안젤리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거 이란 이제 북부에 있는 거죠. 카스피해 연안에. 여기서부터 카스피해로 배가 가서 이제 그 볼가강이 끄트머리에 가서 굉장히 넓거든요. 그 볼가강을 타고 올라가면 아스트라한이 나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마하치칼라가 나와요. 이 아스트라한이나 마하치칼라는 전부 다 러시아의 남부 쪽에 카스피 연안에 있는 혹은 볼가강에 있는 항구예요. 그래서 이 경로로 뭐 수없이 배가 드나드는 거예요. 무기도 왔다 갔다, 샤헤드 드론도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최근 우크라 드론 공격으로 카스피에 러시아, 이란 해상 운송이 거의 마비됐어요. 배가 침몰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때 배 다니는 거 누가 잡혀 찍어줬겠냐? 당연히 CIA가 잡혀 찍어줬죠.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트럼프가 우크라 그렇게 작년에 구박하는 것 같았어도 CIA의 우크라 지원은 계속됐었어요. 오히려 확대됐었어요. 특히 이제 감시 정찰 정보, ISR, 정보 감시 정찰 이쪽을 많이 키워줬어요, 우크라를.
그러면 야 어떻게 이란 자유화 그래 이란 자유화랑 연결되는 건 알겠어. 이게 왜 그러냐면 이란의 북부의 그거를 딱 포위를 한 거 아니야. 이란 북부가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인데 그걸 딱 포위를 한 거니까 이란 자유화랑 연결된 건 알겠어. 근데 이게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이랑 어떻게 연결돼?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 극단적 이슬람 국가 두 개거든요. 아프간하고 이란이에요. 근데 둘이 국교를 안 맺은 앙숙 관계예요. 믿거나 말거나 옆에 붙어 있는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야 이란과 아프간은 굉장히 친하잖아. 친할 것 같은데 둘 다 극단적 이슬람 국가 아니야? 아니에요. 이게 둘 다 신정전체주의 기질이 있으니까 저놈들은 교리가 썩었다야 기본적으로. 순이랑 원래 시아는 앙숙이거든. 그래서 이 노선의 차이가 하나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강물 전쟁이 있어요. 이게 무력 충돌도 했습니다. 2023년 재작년에는 이 헬만드 강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프간에서 이란 서남부로 흐르는 상당히 좋은 물길이에요. 여기 물이 귀한 데인데 이 헬만드 강의 수자원을 둘러싸고 이게 아프간에서 덴마가 가지고 빼버리면 이란에는 뭐 꽝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대립이 지금 살벌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약을 둘러싼 충돌이 있어요. 아프간은 탈리반은 이제 돈을 만져야겠으니까 이란의 마약 유통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밖으로 뺀다고. 그럼 이란은 야 우리 국민은 마약 약쟁이 되는 거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면 마약 범죄 조직 되는 거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원래 아프간 사람들의 15%가 시아예요. 그러니까 순위가 85%쯤 되고 15%가 시아라고. 그럼 시아는 구박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중 상당수가 탈레반 집권 후에 이란으로 탈출했어요. 그래서 이란 안에 반탈레반 아프간 난민이 100만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간 입장에서는 우리 반역자들을 100만이나 끌어안고 있는 나쁜 놈의 개 같은 시아 땡땡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좀 긴장이 높다고요. 그러면서도 또 뭐 교역도 있고 협력도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그러나 기본적 군사지정학적 긴장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란이 자유화되면 그다음에 아프간과의 관계가 오히려 정상화될 수 있죠. 중장기적으로 보면. 뭐 이란 입장에서는 내가 너랑 뭐 내 정도 되는 급수가 너랑 그렇게 뭐 저거 세우겠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탈레반이 좀 고분고분하면 그래 너 강물 좀 많이 갖다 써.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이란은 바다도 있고 이러니까 담수로 끌어와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프간이 숨을 돌리면 이렇게 그럼 아프간은 얘들은 가만히 있는 애들이냐. 아프간은 이게 뭐라 그럴까 언제 싸움 딱이에요. 아프간이랑 접경을 하고 있는 나라 중에 아프간과 긴장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중국과도 가끔 긴장 있잖아요. 아프간이. 그 다음에 파키스탄이 아프간의 탈레반을 애초에 키워준 게 처음에 그러니까 아프간이 사회주의 성향의 친소 국가였을 때 그때 탈레반 키워준 게 미국 CIA하고 파키스탄입니다. 사우디하고 셋이 돈을 대서 그 소련을 몰아냈다고요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탈레반이 알카에다랑 손을 잡으니까 미국이 들어가서 아프간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러다가 바이든 때 미국이 이상하게 뭐 그 하룻밤새 그 짐 싸서 도망 나오는 바람에 대혼란이 있었죠. 그리고 탈레반 정권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파키스탄은 점점 더 친중화되고 점점 더 과격 이슬람 세력을 수용하는 시기 돼갖고 아주 묘해요. 파키스탄이. 그래서 그 오사마 빈 라덴이 죽은 것도 파키스탄 영내에서 죽었잖아요. 또 오사마 빈 라덴이 죽은 것도 파키스탄 군부가 그동안 빈 라덴을 보호해 오다가 걔가 저 집에 살아라고 미국에 정보를 알려줘서 미국에 가서 참사를 했을 것이다. 이런 이제 그 음모론 혹은 이런 추정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아프간 전쟁 때 친중 파키스탄 국가는 계속해서 탈레반을 도와준 거예요. 근데 이 탈레반 파슈툰인가 하는 세력이 그게 탈레반 핵심 세력 중에 하나인데 부족 중에 하나인데 그게 절반은 국경으로 보면 아프간 쪽에 살고 절반은 국경으로 보면은 파키스탄 쪽에 살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파키스탄 쪽이 더 강해. 거기에 탈레반 지하드 학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프간 탈레반의 핵심 족보를 가지고 있는 고 부족 탈레반들이 다 고 경계에 살아요. 그래서 파키스탄은 지금 적이 둘이야. 아프간 탈레반도 적이고요. 파키스탄 안에 있는 탈레반도 적이에요. 그 파키스탄 안에 있는 탈레반은 PTT인가 뭐 그렇게 불러요. TTP인가 PTT인가 그래요. 그 맨날 투닥거리고 테러나고 그래요.
그럼 이제 아프간이 서쪽에 이란과의 긴장이 완화되면 이 싸움 닭의 에너지가 다 어디로 몰리겠냐고요. 파키스탄으로 몰리죠. 거기 파키스탄에 취급받는 거죠, 이제. 얘들은 본질적으로 싸움 닭이니까 그냥 못 말리는 싸움 닭이에요. 뭔가 물어뜯고 뭔가 항상 싸움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파키스탄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동쪽에서는 인도한테 푸시를 당하고 서쪽에서는 아프간 탈레반 및 파키스탄 탈레반한테 푸시를 당하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인도로서는 이란 자유와 좋네, 박수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가 파키스탄이 계속 이 상태가 가면 그걸 파키스탄에서 어떤 방법이 나올 거 아니야.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그러면 파키스탄이 좀 더 반중 성향의 친서방 성향으로 좀 정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파키스탄 지금 깊게 병들어 있거든요. 그럼 또 상상을 해봅니다. 네, 여기서 잠시 세네탈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림,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시고요. 또 흥이 나시면 회원 등록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세네탈출을 좀 더 알차게 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벤스까지 날아 들어가서 러시아 앞마당에 주춧돌을 뽑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주춧돌 뽑는 그 과정이 이란에 대해서 북쪽의 포위망을 형성한 거예요. 자, 이란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라크는 물론 이란의 말을 듣는 시아파들이 존재하지만 어차피 거기는 못 들어가고 거기 미군 기지를 다 있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바다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아프간이랑 앙숙이고, 북쪽까지 이제 딱 뚜껑이 씌워진 거지. 이런 상황이 펼쳐져 가면서 이제 상황이 잡혀가니까 인도가 러시아 목조르기를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불과 뭐 2달 전에 푸틴이 그 모디와 만났었거든요. 그때는 뭐라고 건방을 떨었었냐면, 모디 정부가 러시아와 거래하지 않으면 인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건방을 떨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2월 2일 날 그 모디와의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트루스 소셜에서 인도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중단할 겁니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트럼프의 또 뻥이냐 타코냐? 아니에요. 무역대표 그리어 상무장관 러트닉 계속해서 발언합니다.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을 지금 진행 중이다. 한꺼번에 다 이렇게 계약을 하루아침에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 중단을 진행 중이다. 그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이 러시아가 계속 몰리는 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린란드가 급소거든요.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급소예요. 이거는 군사적 급소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때릴 수 있는 펀치가 썩어버리는 거니까. 러시아 ICBM 기지는요, 볼가강 유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볼가강이라기보다 아무튼 우랄산맥 남쪽 저 지금 점 찍은 데쯤 돼요. 거기보다 좀 오른쪽인데. 네. 그래서 이거는 그린란드 북단에서 4,00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ICBM이 떴다라는 거는 그린란드에 설치된 지상 레이더로는 안 잡혀. 그러나 저기서 떠서 이 궤적이다라는 게 어디서 잡히냐? HBTS에서 잡혀요. HBTSS. 그러니까 Hypersonic and Ballistic Tracking Sensor Station인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적에도 한 600-700km에 있는 한 100여 개 네트워크 그 위성망으로 잡힌다고 이게 바로 잡혀요. 그러면 HBTSS로 잡고 나서 떴어. 그러면 궤도가 바로 나와. 불과 한 2, 3분이면. 그러면 그린란드나 어디에 있는 요격 미사일이 뜨는 거예요. 아직 지상에 있는 레이더는 못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요격 미사일 이런 거 처음에 지령 유도를 해주거든요. 커맨드 가이던스인가 그래요. 지령 유도를 해준다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위성과 뭐 이런 게 지령 유도를 하겠지. 그 위성 그러다가 이제 요격 미사일이 뭐 이제 이렇게 오면서 1,000km, 2,000km 올라오면 여기서 잡히는 거예요. 이제 여기 지상 레이더에서. 그럼 마지막 단계는 지상 레이더가 정확히 보고서 요격 미사일을 지령 유도를 해준다고. 그럼 얘가 이제 미사일이 20, 30km 범위까지 접근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미사일 자체에 자기 호밍 시스템으로 물고 들어가서 빵 때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린란드에 저런 걸 골든돔의 전초 시스템들을 지상 전초 시스템을 강화하면
그게 HBTSS 위성과 맞물려 가면서 거의 뭐 러시아의 ICBM의 요격 가능성이 따따블로 올라가요. 중국도 똑같습니다. 중국에 지금 저게 까만 점 찍어 놓은 게 이제 감숙과 신장의 그 경계 지역인데 이게 그린란드 북단에서는 6,000km밖에 안 돼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중국도. 그러면 저쪽에 많이 몰려 있고 또 그 저기 안 몰려 있다 그래도 조금 더 왼쪽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왼쪽 그 중국 중심이가 충칭 부근 쪽으로 선거서 저기서부터 충칭이면 저 지도상에서는 조금 왼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자, 왼쪽 위로 올라가야 돼요. 거기 어디로 계속해서 간다 그래도 결국 미국을 보고 날아올 때는 여기 이제 미국 중앙을 보고 제가 점을 찍었는데 왼쪽으로 가봐야 LA를 봐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뉴욕을 간다. 그럼 그래도 여전히 그린란드 저 그림상의 왼쪽 끝에 모퉁이. 그러니까 저게 북극 있는데요. 극점을 향한 극점에 그린란드에서 가장 극점에 가까운 지점. 거기서 바로 잡히는 거죠. 참고로 북극점은 바다 위에 있을 거예요. 땅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 그 그린란드의 저 제일 왼쪽 위 모퉁이에 바로 그 근처예요. 거기서 좀 나가면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제 그린란드 조약이 있다는데 덴마크와 미국 사이에 왜 그게 있어요? 요번에 뭐 야, 그린란드 너희 덴마크 보고 야 그린란드 팔아라 뭐 안 팔으면 바로 들어가겠다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렇게 뻥을 빡 때려놓고 실제로 얻어낸 건 이제 나토랑 같이 해서 그린란드에 대한 영구적 접근권 뭐 이런 게 얻어놨다고요. 1951년 미국 덴마크 조약이 있어요. 근데 제14조 2항에 뭐라고 돼 있냐? 이 조약은 북대서양 조약, 나토 기본 조약이에요. 북대서양 조약이. 북대서양 조약의 하위 일부로서 북대서양 조약이 존속될 때까지 존속한다. 즉 나토가 유지될 때까지. 미국이 이미 그린란드 이 조약이 뭐냐? 그린란드에 들어가서 미군 기지 만들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이미.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그러면 더 한 거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첫째는 유럽과 덴마크의 각성과 참여 촉구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너희도 같이 책임져야지. 뭐 덴마크 주권 땅이라며 근데 왜 우리만 가서 지키냐 우리 돈 쓰고. 북극 항로는 너희는 안 쓸 거야? 그리고 우리가 미국이 너희한테 해구산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최종적인 안보 보증 수표 역할을 해주는데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손을 잡고 저렇게 기세등등하게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우리를 노리고 있고 우리가 취약해지면 너희가 그럼 온전하겠냐? 너희도 와서 지켜 이거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2018년에 그린란드에 공항을 3개 만들려고 시도했을 때 당시 유럽과 덴마크가 발끈하지 않고 탱자탱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북극 항로가 열리잖아. 그러면 그 항로가 열리면 그거 관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가끔 이런 뭐 어떤 그 기지 같은 것, 항로 관리 기지 같은 것도 이렇게 둬야 될 거고 이런데 항로 개척 및 관리에 대해서 미국이 책임지고 미국이 프리미엄 권한을 갖겠다는 거지. 프리미엄 권리를. 또 그린란드 자원 개발에 관해서도 미국이 이니셔티브를 잡고 프리미엄 권리를 갖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렇게 이제 뭐 저기 카스피에 들어가서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까지 부통령이 들어가서 저러고 만나고 다니고 뭐 그러면서 이란에 뚜껑 씌워버리고 인도는 나서서 같이 러시아 목 조르려고 덤비고 이러면 이제 푸틴이 몰릴 대로 다 몰린 거 아니에요. 우크라 전쟁 전황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불과 한 일주일, 열흘, 한 달 사이에 확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그 5개 기둥, 그러니까 EU가 우크라이나한테 화끈하게 $1,000억 밀어줄게. 그 작년 12월인가 결정했잖아요. 그 다음에 유럽 국가들이 무기 지원 막 들어가고 있고 유럽 국가들의 그 드론에 관련된 그러니까 공중 드론, 육상 드론, 수중 드론에 관련된 부품, 서브 시스템 또 합작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 온 게 이제 빛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미국이 꾸준히 나토 경유 무기를 팔아줬고 또 그동안 오히려 더 활발하게 미국 CIA가 좌표를 찍어주고 도와준 게 있어요. 공작으로. 이게 이제 다 같이 맞물려 가지고 이제 시스템이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냥 한 달 만에 러시아군 사상자가 35,000명 발생하고 이게 앞으로 5만 명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푸틴이 밀어넣는 것만큼 발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푸틴이 안 밀어넣고 그럼 지키겠다라고 나섰을 때 그냥 그게 지켜줄 수 있냐. 더 힘이 강해지면은 지금 그 죽음의 지대 한 10km에서 20km 정도 그 거리거든요.
거기 들어오면 다 죽는 거야, 양쪽 다. 근데 힘이 강해지면 그걸 밀고 들어갈 수가 있죠. 로봇 개 앞세워서, 로봇 차량 앞세워서. 예. 자, 이런 상태니까 되니까 이제 푸틴이 급하니까 이제 그 뭐 다 퍼주는 거야, 중국에 이제. 이 상태를 우크라 정부가 운영하는 매체가 있어요. 유나이티드 24라고. 이게 유나이티드 24 닷컴인가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우크라 정부 사이트예요. 그리고 이거는 유나이티드 24.media. gov.ua인가 돼요. 이 사이트는, 이 매체는. 이거 우크라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예요. 거짓말 많이 안 한다고요. 여기서 이제 그 정보를 입수해서 그 문건까지 다 공개하는데 2024년부터 러시아가 군사 기술을 뿌리째 중국에 제공해 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특수 화약 기술 및 로켓 고체 연료 기술. 이게 지금 한화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 경쟁력 중에 하나가 이쪽이잖아요. 로켓 고체 연료 같은 거. 화약 쪽은 풍산이지만 아주 특수해지고 그 로켓 고체 연료 쪽이 되고 비싸지면 이게 한화의 핵심적인 그거거든요. 국영회사 이게 페름이네, 페름 화약. 그래서 털려갖고 나온 데이터예요. 문건. 네, 거기가 아예 그냥 화약 어떻게 만들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 불러서 훈련까지 시켜주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화 같은 거를 한화의 화약 사업부를 하나 이제 중국에 이제 제대로 이제 키워주고 있는 거야. 뿌리째 내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유명한 거죠. 카모프 52 공격 헬기. 예, 카모프 52 공격 헬기 50대를 공급하면서 핵심 기술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증거가 잡힌 거고 증거가 안 잡힌 것도 이 방식으로 나갈 거라고. 푸틴 지금 다 망해서 이제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못 퍼줄 게 뭐가 있겠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 기술까지 흡수해서 중국이 정말 무서워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세상 일은 항상 작용 반작용이 있어요. 폭망해요. 오히려 빈집 털다가 폭망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러시아 비핵무기 오늘 우크라이나에서 드러났잖아요. 이류 아니야, 이류. 이게 왜 이류냐면요. 반도체 AI 소재 네트워크 이게 안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을 비롯한 서방 무기의 특징은 이 궁극 기술에 관한 아주 궁극적 부품에 관한 공급 사슬이 길다고. 우리가 국산 부품 뭐 100%라 그래도 그거 까고 그다음에 그 부품을 만들기 위한 장비까지 계산을 하고 그 장비를 만들기 위한 또 다른 장비, 부품을 만들기 위한 기본 소재 이런 거 따지면은 공급 사슬이 쫙 늘어나죠. 그게 같이 움직이는 생태계인데 얘들은 그런 게 못 따라가니까 러시아 비핵무기가 이제 이류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중국은 비핵무기 이류인데 그러면 이류와 이류가 만나면 인류가 되냐? 여전히 이류죠. 그냥 합집합을 하면. 그런데 반작용은 많아. 한 5개를 꼽을 수 있어요. 유럽이 점점 더 반중이 되죠. 왜냐면 지금 유럽은 뭐냐면 벤 호지스라고 나토의 제가 즐겨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기저기 나와서 평론하는데 좀 이렇게 좀 아주 뭐 약간 들창고인데 이만한 주먹코에다가 약간 좀 사람이 우직하게 생겼어. 나토의 나토 육군사령관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화끈하게 지원하지 않냐, 왜 트럼프가 저 모양이냐고 아주 울분을 토했었어요. 바이든 때도 울분 토했고 이게 뭐 하는 거냐 깐죽거리면서 화끈하게 지원해야지. 또 트럼프가 이제 우크라 구박했잖아. 유럽 군기 잡는다고. 그때 뭐 어마무시하게 울분 토했고. 그러다가 이 양반이 이제 뭐라고 딱 얘기를 하냐면 야 유럽이 이제 자기를 방어할 수 있어. 미국이 기댈 거 없어. 그러고 얘기해. 트럼프랑 똑같은 소리에. 그러면서 don't whine. whine이란 게 이렇게 낑낑거리는 거. 어미 잃은 강아지처럼 낑낑대냐. 너 낑낑대지 마. 유럽은 자기 자신을 충분히 지킬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새. 벤 호지스가 바뀌었어. 벤 호지스가. 그러면 이때까지 유럽은 안보를 미국에 아웃소싱한 거 아니에요. 독일은 에너지는 러시아의 아웃소싱. 예. 그 다음에 경제는 중국의 아웃소싱. 그 다음에 안보는 미국의 아웃소싱인데, 이건 독일이 그렇게 아웃소싱의 천재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제 좀 나라를 흐물흐물하게 만들어버렸지, 스스로. 그건 독일이고, 유럽 전체를 보면 결국 나토라고 쓰고 안보 무임승차라고 읽는 거 아니에요.
아니 유럽의 주적은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EU 대비하면 영국 빼고도 EU 대비하면은 뭐 한 9분의 1밖에 안 되네 GDP가. 뭐 인구는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4분의 1, 5분의 1. 그것도 안 되는데. 아 그러면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유럽이 당연히 감당해야지. 미국이 네트워크 제공하고 미국이 글로벌 AI 제공하고 미국이 네트워크 제공하고 미국이 그 아주 최첨단의 정보 감시 정찰 제공하고 미국이 궁극적인 해구산 제공하고 한반 지금 한국 모델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 비핵 전력은 직접적인 주적에 대한 비핵 전력은 한국이 감당하고 또 미국도 옆에서 좀 거들고 유럽이 감당하고 미국이 옆에서 좀 거들고 뭐 이런 구도로 가야 되는 건 맞잖아.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유럽이 자기 돈으로 이제 러시아를 맞서게 돼, 당당하게. 근데 저 러시아가 저놈이 혼자만 있으면은 좀 쉬운데 뒤에 중국이 붙어 있네? 지 돈 내니까 이제 그 진실이 점점 더 뜨겁게 느껴지지. 점점 더 명확하게 보이죠. 돈 안 썼을 때는 그게 뭐 사돈난말하는 사정이지만 중국이 붙었을 때에 돈 써야 되는 액수와 지 돈 써야 되는 액수와 중국이 안 붙었을 때 지 돈 써야 되는 액수, 중국이 붙었을 때 위험성과 안보 위협과 중국이 안 붙었을 때 안보 위협이 달라지니까 유럽이 점점 더 반중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게.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유럽은 점점 더 반중이 돼요.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인도가 점점 더 반러가 돼요.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썼어요. 인도가 점점 더 반러가 돼요. 좀 그렇게 된 거예요. 앞으로 인도 러시아 무기 안 씁니다. 앞으로 안 써요. 제가 보기엔. 야, 너 중국과 깐부 아니야? 근데 중국은 우리랑 지금 이게 신경전을 벌이고 우리랑 언제 붙을지 모르는 사이인데 너 지금 네 기술이 중국으로 다가오고 있었는데 내가 왜 네 무기 쓰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붙으니까 제일도련에서 이거 더 잘 막아야 되는데 제일도련 더 잘 막으려면 거기 린치핀이 어디야? 한국이네. 한국의 역할과 몸값이 점점 더 높아져. 그래서 김밥 옆구리가 터지는 거예요. 그 터진 옆구리 이름이 리짜이밍이에요. 리짜이밍이 이 하중을 감당을 못할 거예요. 결국 리짜이밍과 더블탕 체제가. 반작용 네 번째가 뭐냐? 소련 무기를 쓰던 국가들이 한국 무기로 이동합니다. 소련, 러시아 무기 쓰던 국가들이. 왜냐? 무기는 군사지정학 게임의 수단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반중 반러 전선이 점점 더 굳혀가면 러시아 무기를 더 못 쓰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 무기 많이 수입하는 나라 페루요? 거기 남미에서 러시아 무기 제일 많이 쓴대요. 안 믿어지시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산당이 됐지. 그래 그래 되자마자 몇 달 만에 그 탄핵시켜버리고 그 여성 대통령 했다가 그 양반도 얼마 전에 탄핵되고 지금 임시 대통령인데 임시 대통령은 복면 쓰고선 중국 기업 만나가지고 이거 돈 받으려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기 좀 판다고 너무 이쁘게 보지 마세요. 이집트요? 소련 러시아 무기 엄청나게 사들인대죠. 저기. 거기 대표적인 제3세계 독일보기 게임 한 데 아니야, 이집트. 대표적이죠. 모로코요? 저기 지브롤타 마타 있으면서도 그 러시아 무기 꽤 샀어요. 사서 썼어요. 소련 러시아 무기. 저기. 말레이시아요? 무기 수입량의 30에서 40%가 항상 소련 러시아 무기였던 나라입니다. 저기. 근데 지금 다 우리 초특급 지금 K무기 고객 리스트에 들어있잖아. 양질의 고객 리스트에. 이거 지금 그러니까 K무기가 무슨 짓 하는지 잘 보셔야 된다니까. 우리가, 심지어는 저기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도 러시아 무기 조금 써요. 부분적으로. 그 다음에 사우디도 러시아 무기 부분적으로 좀 써요. 그걸 다 지금 걷어내고 있는 거야. 이라크 뭐 당연히.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 다 지금 걷어내서 무기에 관해서 군사 지정학에 관해서
간접적인 미국 영향권, 간접적인 서방 영향권 안에 놀도록 딱 가둬주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반작용, 네 번째 반작용. 이거 이제 중국 러시아에 관한 무기인데 똑같은 논리가 중국 무기도 똑같이 성립하죠. 다섯 번째. 그래서 중국은 저렇게 이제 러시아 손을 잡으면 공포스러워진다. 아, 당연히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항상 세상 일이 그렇더라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러시아 손을 잡으면 그럼 중국이 더 힘이 좋아지고 중국한테 100번 유리해지냐?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중국에 대한 그 어떤 그 반작용, 마이너스 효과가 이렇게 바닥에 깔려서 가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이너스가 훨씬 더 장기적이고 훨씬 더 무섭다고 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